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녹화하는 영정호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교 사안들 제가 쭉 다뤘었는데 지금 이철수 대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북한, 특히 북한에 관련된 이제 군사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제 이철수 대령님이 좀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노동분담을 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뭐 답보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답보 상태인데 여전히 뭐 매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고요. 우선 뭐 바흐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바흐무트가 최대 격전지였는데 언제 철수하냐, 언제 부분적으로 병력을 뺄 거냐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계속 사수한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좀 빠지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는 사수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를 만약에 장기간 동안 화제의 초점이 됐다가 여기를 우크라이나군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은 마치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물러나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상당히 타격이 클 거다. 그 다음에 바흐무트에서 일단 패전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엄청난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에 이용당할 거고 그러면 여름부터 아마 서방,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지원이 좀 단축되거나 단절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속 버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병력 손실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전술적으로 퇴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의견 교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가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병력을 함부로 소진시키진 않겠다 이런 발설을 하면서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이제 운을 띄웠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4월 12일 오늘 이 시간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시가 양분이 됐습니다. 바흐무트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서쪽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러시아 병력들이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지금 진입하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래서 시 중심에서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중앙역, 철도역 부근에서 이제 상당한 교진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바흐무트 강이 하나의 저지선이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 러시아군이 서쪽 제방, 서쪽 둔덕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더 밀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면 철수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뒤로 밀려났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이제 파이팅 리트리트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꺼번에 우 몰려서 2차 저지선을 몰려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부분적인 교전을 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을 초래하면서 이제 조금씩 전술적으로 퇴각하는 기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바흐무트를 사수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실제 이제 목표는 러시아군의 어떤 전력을 소모시키는 거였지 시 자체를 사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부분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린 거는 자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저 정도로 러시아군의 전력을 피폐시켰다. 그리고 엄청난 병력, 수만 명의 병력을 바흐무트 전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 병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전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석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당초에 바흐무트를 사수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 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으나 일단 도시 사수가 목표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그거는 분명한 목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 자체를 그 거점을 계속 방어하는 게 목표였다면 솔레다르 같은 데서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죠? 리시찬스크라든가 셰베로도네스크라든가.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제 전력이 딸린다 이래가지고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군 병력이 포위되겠다, 포위 섬멸될 가능성이 많다. 또는 포위 경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병력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뒤로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는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은 러시아군이 차지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그 면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선이 교란당하는, 훼손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좀 싱거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서쪽 제방을 점령했다는 거는 이제 0506 도로 거의 보급선 하나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여전히 지금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데 병력은 많이 이제 축소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중앙철도역 동쪽에서 계속 공세를 가하는 전위부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성과로면 한 요 며칠 전에까지의 성과인데 중앙역 북쪽 주차장, 그다음에 창고 즉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바그너그룹도 그렇게 주장하진 안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대개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공방 와중에 중앙역, 그러니까 남쪽에 체육 시설이 있는 겁니다. 경기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업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포위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군이 서쪽에서 들어온 우군이 구출해서 다행히 큰 병력 손실 없이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남쪽, 중앙철도역보다 더 남쪽에 이제 그 코르산스키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두고 이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르산스키 거리에서 좀 더 남동쪽 또는 이제 남쪽으로 치우친 쪽에 그 유명한 음악가, 작곡가 이름을 딴 차이콥스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차이콥스키 거리 쪽을 이제 급습을 했는데 그 병력을 아마 우크라이나군이 동쪽으로 더 밀쳐내서 코론산스키 거리까지 아마 퇴각시키는 그런 아마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보급로 전체가 위협당하는 그런 우려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흐무트를 중앙에서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북동쪽이라든가 북서쪽, 그 다음에 남서쪽에서 이렇게 에워싸는 기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포위망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양쪽 날개를, 집게발을 벌리는 행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맹공을 가해서 요 최근 일주일 동안 바흐무트의 북서쪽, 남서쪽에서 취해진 러시아군의 공격은 전부 격퇴당했다. 그거는 사실로 이제 판명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전 형태가 스탈린그라드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군복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 군복이 다 이제 위장 군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국기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잘 확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정말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기, 러시아 국기 색깔 이런 거로 이제 팔뚝에 밴드를 붙여가지고 서로 확인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스탈린그라드 1942년 그때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방불하는 그런 전투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연일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전이 되면 기동 전력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허가 됐는데 건물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차 기동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당장 갖다 쓸 전차 병력이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편제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대대 전술단을 이제 기본 단위로 했었는데 그 대대 전술단마저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톰 돌격대, 그러니까 스톰이란 폭풍이죠.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1차 대전 때 독일군이 러시아군하고 싸웠던 독일군이 만든 게 최소의 전술 단위 부대가 슈트룸 그룹페라고 해가지고 이제 똑같습니다. 스톰, 슈트룸. 그래서 그 용어를 땄는데 아마 그런 어떤 지상군의 소규모적인 굉장히 이제 유효적절한 신속한 기동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규모의 어떤 단위 부대, 이런 걸 지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이제 기동 전력, 돌격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갑 차량, 전차를 앞에 내세우고 보병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게 일반적인 전술인데, 이게 기동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병력들, 보병 병력을 갖다 앞에 내세우고, 얼마 안 되는 전차들 뒤에 배치하는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붙는 전차들은 추포 사격을 하면서 일종의 움직이는 포병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가 있는 보병들은 엄청나게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6.25 때 중공의 인해 전술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정말 인력 소모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군을 사격, 경멸하는 우크라이나 군도 굉장히 안쓰럽다라는 표현을 이제 SNS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이런 그 스톰 돌격대라는 편제를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병력, 병원 자체 수적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동 전력도 엄청나게 소진돼서 더 이상 새로운 프레시한 예비 병력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톰 돌격대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이제 지휘관들도 경질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양쪽 다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목표로 했던 그 거점이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특정 시기까지 어떤 전술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은 그 정부사령관, 그 다음에 그 책임자를 경질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가 제일 심하죠. 지금까지 수차례 그 장성급
별 4개, 별 3개의 어떤 장성급들의 경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플레달에서 러시아 전체 138대, 무려 138대가 격파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부 군강부 사령관 무라토프라는 사람이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도네츠크를 완전히 이제 회복하라라는 푸틴의 지시가 아마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비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푸틴이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했는데 그 어떤 작전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막 경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다 바꿔버리면은 과연 누가 그만 할 거냐, 러시아군이 그런 인재가 있는가, 이것도 상당한 의문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된 우크라이나 반격 공세, 요걸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군 사정,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 사정에 관련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상당한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작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4월달은 힘들 거다, 5월이 돼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군사 기밀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반격 공세할 때 우크라이나군이 12개 또는 15개 예단을 준비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4, 5만 명 정도 규모. 그런데 그 1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9개는 3월 말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4월 말까지. 그래서 4월 말까지 12개 이제 완전 편제를 갖다가 달성하고 난 다음에 5월 초부터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기밀 문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라스푸티자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의욕적인 기동 전력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아마 그 문서에서도 사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 국무장관 블링켄이 곧 수준으로 반격 공세가 시작된다. 라는 걸 3월 말, 4월 초에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제 4월 중순으로 거의 접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공세는 상당히 임박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문서에서 러시아군의 어떤 군 사정에 관련된 정보는 나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병력 규모, 그 다음에 손실 속도,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어떤 소진량,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 과연 임박한 공세의 그 방향, 그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이미 대비를 해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준계 또는 하계 대공세가 다 러시아군이 읽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그 기밀 문서라고 하는데 발견된 내용에 보면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러시아군이 더 헷갈릴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러면 이 문서에 나온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그 방향으로 공격에 올 건가? 아니면 문서가 발각됐기 때문에 이게 진본인지 뭐 위증된 건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1940년 2차 대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올군의 참모부에서 만든 그 작전 지도가 러시아군, 소련군 손으로 넘어갔는데 스탈린이 묵살시켜버리죠. 이거 아마 가짜일 거다, 우리를 아마 교란시키기 위해서 만든 걸, 의도적으로 만든 걸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도올군은 그 방향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그런 방식대로 될 건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군이 전혀 다른 수를 쓸 건지 하는 거는 이제 좀 재미있게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문서 내용이 맞다는 전제하에 상당수 맞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병력,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손실 병력을 바꿔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대5 정도의 이제 살상 비율,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5명 죽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1명 죽는다. 이 살상 교환비는 우크라이나가 월등히 나은데, 그걸 갖다가 러시아 쪽에서 아마 그 프로파간다용으로 그걸 뒤바뀐 모양입니다. 바꾼 모양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금의 러시아군과 같은 손실을 안고 있다면은 1년 동안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기였고요. 그래서 만인들이 다 자포로지에서 멜리토폴로 치고 내려온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선이다 라고 이제 근 한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력을 러시아군이 집중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거기를 칠 듯 하다가 다른 제2 전선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은 자포로지아, 그 다음에 멜리토폴 그 축선, 그 사이에 놓인 구역에 있는 러시아 수비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양동작전을 했다가 결국에는 주공을 멜리토폴로 밀어 넣는다든지 하는 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매체의 어떤 그 보도에 따르면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기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총공세의 양세가 다 발각이 된 것처럼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두리뭉실한 윤곽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상세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도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누출이 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러시아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고민을 한다면은 이 문서가 유출됐다고 해서 대공세를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막연하게 불리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기동 전력에 대해서 서방의 레오파드 2 전차가 들어온다 이런 일로 이제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었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기동 전력은 어디에 있는가 상당히 궁금하시죠? 이거 이제 전 세계 군사 마니아들 또는 군사 전문가들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절대 사라질 리는 없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기동 예비를 갖다가 지금 축성시키고 있을 거다. 지난번에 가장 뛰어나다는 제일 근위 전차군이 두 번 이제 축조됐다가 둘 다 이제 실패했죠. 엄청난 양의 전차 병력을 상실하면서 지금 현재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 전차가 소진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바흐무트를 위시하는 전선에서 이제 띄엄띄엄 조금 소량의 전차들이 발견되고는 있습니다만 대규모 병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병력이 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포탄을 보면은 불발된 포탄 시리얼 넘버 같은 걸 보면은 불과 작년 9월달, 10월달에 제조된 걸 지금 올해 초에 쓰고 있거든요. 이거로 봐서는 비축량을 거의 다 소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만든 포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에 노획된 또는 파괴된 전차를 보게 되면은 저 극동에 사할린에 무기 창고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 썼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황이나 추측이 아니고 분명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 전국 그 가까이 있는 무기 창고에서 무기를 빼내다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시베리아까지 갔다 이제는 완전히 일본하고 한국 그 위에 있는 사할린에 있는 그 무기 창고에 있는 전차 병력,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자재, 무기 이런 까지 끌어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무기 창고에 있던 걸 끌어내다가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오버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워낙 다급하니까 그저 이제 서쪽으로 철도를 실어 나르고 축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량의 전차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전차 지난번에 뭐 날가 빠진 전차를 다 전선에 내보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러시아의 전차 유형을 제가 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일 최신 전차라는 게 T-90입니다. 러시아가 자기들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근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능동 방어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사기 통제 장치가 그렇게 뭐 정교하고 치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서방의 분석입니다. 근데 요 T-90이라는 게 이제 2000년도에 배치가 됐는데 뭐 이거는 뭐 일단 전 세계 최강 전차 중에 하나라고 해도 막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전차가 이게 지금 현재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 T-90은 굉장히 양이 작고요. T-80, T-72 이게 이제 주력 전차입니다. T-80은 1975년에 처음으로 배치됐고, 그 다음에 T-72는 이제 1971년, 1년에 이제 배치되는데, 되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이 T 뒤에 이제 뭐 34, 그 다음에 T 뭐 55, 뭐 이런 숫자 붙이는 거, 그거는 이제 제조 연도, 그 전차를 생산한 제조 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완벽히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제식분을 달았다가, 그게 한참 뒤에 이제 생산되거나 또는 전선에 배치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 T라는 거 탄키 그 뒤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64는 이름 그대로 1964년 64년에 이제 배치된 건데, 이거는 정말 땜빵용입니다. 지금 서방 전차와 1대1로 대결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주력으로서는 T-80이나 T-72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못해 쓰는 거지, 이거는 작심한 어떤 반격 공세라든가 그런 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T-54, T-55까지 나왔거든요. 이거는 T-55 같은 경우는 1959년, 그게 냉전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배치됐던 건데, 전선에 배치된 건데, 이거는 정말 이런 그대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꼴통포입니다. 이건 정말 마지못해 끌어다 썼는데, 이거를 갖다 전선에 내보내는 건 정말 자살행위죠. 이걸 타고 레오파드 2 전차나 영국의 챌린저 2, 그 다음에 미국의 에이브람스 A1, A2 이런 거 붙겠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야포가 부족한 지역에다가 전차의 주포를 약간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정비를 하게 되면. 이동하는 포병대 정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제 언제까지 이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우크라이나에 전차가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로서는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대 남았을까? 러시아 전투에 몇 대 남았을까? 상당히 이제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탄약 문제도 이제 큰 지금 고민거리인데 러시아로서는 한참 잘 나갈 때는 러시아가 하루에 2만 발을 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평균 잡아 한 6만 발 정도를 쐈었는데 60만 발 정도를 쏘고 그랬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1일 5천 발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 포탄 생산량, 러시아의 지금 생산 기반 가지고 하루에 포탄을 몇 개 만드느냐라는 게 이제 700발 정도를 추산이 되는데, 700발 같으면 월 아마 2만 1000발밖에 되질 않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루에 2만 발 쐈다라면은 그러면 이러면 웃기는 거죠. 이게 한 달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다 써버리는 이런 건데, 이게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만 1000발이라는 거는 최근에 미국이 포탄의 생산량을 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확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월 2만 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금 더 앞으로 증강시키겠다, 포탄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월 2만 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700발, 그 다음에 월 2만 1000발, 이거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하간 화력 중시의 러시아군, 이건 옛날에 뭐 러시아 제국, 소련군의 전통이기 때문에 뭐 어디선가 포탄을 구입해 오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포탄, 중국에서 포탄을 가져왔다라는 게 아마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아마 그런 추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양이라면은 만약에 하루에 700발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야포 6문, 대포를 6대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쏘게 되면 15분 만에 전량이 다 소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데, 물론 러시아만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현재 포탄이 부족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정말 꼭 필요한 시점, 필요한 지역에만 대놓고 이제 사격을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전략형 지금 그 화공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간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런 어떤 그 무기의 고갈, 장비의 고갈 문제는 다 똑같은 골칫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태세 전환, 어떤 식으로 이제 중계 대공세를 준비할 거냐라는 데서 여러 각도로 추측이 왔습니다만, 그럼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라든가 병력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다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세계 제2의 군사 대국으로서 좀 엄청난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해온다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언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것만 남아있지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르스키 지상군 사령관,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공세가 임박했다, 곧 한다, 기다려라 라는 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수세로 몰린다라는 걸 갖다가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세로 나가다가 요 한 수주 전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방어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물러만 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러시아군의 현 형태를 견제적 공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서도 나중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가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그럴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퇴각해서 새로운 방어진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공세를 우크라이나가 가게 된다면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킬 겁니다. 집중시키면은 특정 구역에 이제 돌파하고 마련되겠죠. 그래서 일단 돌파하고 마련되면 전선이 붕괴되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병력이 한 곳에 집결하지 않도록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아마 소규모의 전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러시아군이 공세한다면서 단일 축선이 아니고 여러 개 축선으로 저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 있을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대비한 어떤 그 견제적 공세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축선으로 우크라이나군을 타도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병력을 직결시켜야 되는데, 그 직결시켜야 될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산발적인 전투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산발적인 전투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만들므로써 전구를 여러 개 형성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견제적 공세 행동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포탄 공급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만 포탄을 써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이건 2차 대전 때보다 사정이 더 딱한 거죠. 한때 1943년 하반기부터 독일군이 밀릴 때 일일이 포병들이 이제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는 폭탄 수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진장하게 날라오던 소련군은 이제 그 포탄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대응 사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루아침 매일 그 포탄 숫자까지 세워가면서 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지금만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랑 같은 사정일 겁니다. 누가 공격이고 누가 방어하고 있는 건지 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양쪽 다 상당히 이제 포탄의 고갈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러시아군으로서는 만약에 레오파드 2라든가 다량으로 서방의 전차들이 구입됐을 경우에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젤렌스키가 말하는 300대 전차가 완전히 구비됐다. 12개에서 15개 여단, 4만 내지 5만 병력의 프레시한 그 병단이 형성됐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상당 문제가 있겠죠. 러시아군으로서는. 그래서 일단 병력이 그 제대로 된 병력이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전율을 흐트리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중계 대공세를 할 경우에 그럼 러시아군으로서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그건 아니죠.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 틈을 봐서 언제든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우려했던 거는 그 많은 전차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T-90은 몇 개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주력 전차로서는 T-80이나 T-72는 어디인가 모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여기서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작심하고 중계 대공세를 할 때 특정 구역에 많은 병력을 집중시켜야죠. 그래서 그게 만약 발각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대놓고 아마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숨겨놨을 것 같은 그 예비 전력을, 예비 기동 전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카운터블로를 날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로가 서로의 카운터블로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진을 탐색하고 있다. 그래서 강행 정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 구역에서의 어떤 치열한 공방전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라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부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